네, 안녕하십니까. 제3회 논산 이야기 대회 사회를 맡은 사무국장 이준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회 순서는 잠시 후 개회식에 이어서 순서대로 발표를 하고 최종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권선옥 원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 지역의 이런 문화 프로그램에 또 나아가서 우리 논산 지역의 좀 더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논산이 좀 더 향기로워지는 이런 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한된 몇 분 안 되는 분들만 이렇게 모시고 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 대회는 김종민 의원이 제안을 하셨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문화원장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어떤 행사에 오셨다가 이러한 사업을 좀 해보면 문화원이 해보면 그 논산 시민들 간의 소통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하고 우리 논산이 좀 더 향기로워지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한테 이제 귀뜸을 해주시고 또 처음에 시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그 과정에도 김종민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또 시장님도 거기에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이야기 대회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논산의 이야기를 하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논산의 이야기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논산 시민으로서 더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논산 지역의 이야기에 국한되었다가 지금은 올해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논산의 자랑과 뭐 긍지 또 소통의 아름다움 또 나아가서 한 항목은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거기다 주제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논산은 점점 더 아름다운 곳, 향기로운 곳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애써서 참여를 하시는데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따가 이제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만은 심사를 세 분이 하시는데 두 분은 예지 분들을 모셨어요. 예, 그리고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저분들한테 아무 제가 얘기를 안 해서 엄격하게 하여튼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심사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다 저랑 잘하시는 분들, 저랑 다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심사하시기가 편할 것 같더라고요. 저때를 심사하라고 그러면 참 난감한 일이에요.
저 혼자 따라 하라고 그런다면 더더군다나 저는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 잘하는 분들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제3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또 다른 문화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 드릴까 제 나름대로 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프로그램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은 앞으로도 좀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논산문화원이 전국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된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의 공로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사업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국회의원님께서 문화원에 이제 다른 행사에 오셨다가 이 이야기 대회를 제안하셔서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의원님의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논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우리 논산에서 이야기 대회라는 뜻깊고 재밌는 행사가 열려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 행사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권선옥 논산문화원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린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 대회로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외부 인사 2분을 포함해서 3분의 심사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필가이시며 논산문인협회 감사이고 논산학 스토리텔러이신 이순영 심사위원님이십니다. 충남문인협회와 수필과 비평작가회의 부회장님이신 김용순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네, 문학박사이고 시인이시며 문학평론가이신 유인실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대회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7분 이내에 이야기를 끝내셔야 합니다. 6분이 되면 종을 한번 울려드리겠습니다. 종 한번 울려주시죠. 네. 6분이 되면 종을 울려드릴 테니까 1분 이내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시간을 재는 타이머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보면서 감점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1번부터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다음 순서 참가자는 옆에 마련된 자리로 미리 나와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가번호 1번입니다. 김용훈님께서 올라오시는데요. 추암동에 사시고 주제는 사계 김장생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우리 논산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시고 조선시대 정신사회 중심에 자리매김하신 사계 김장생 선생의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관련해서 생사지 1회, 사장지 2회, 재지 2회,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는 예로서 받들어 섬기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고 제사 또한 예로서 공경에 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사계 김장생 선생께서는 그 공부자의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예학을 사람의 도리를 밝히는 예학으로 재정립했다고 해서 후세의 사표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분께서는 생전에 가장 은미한 것이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적은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법이다. 막현호운, 막현호미, 그런 말씀을 남기기도 하셨고, 고들직 곧게 처신하거라. 위선 떨지 말고 정직해라. 사실주의적인 그러한 신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신 신독제 김집 선생께서는 그 호를 신독제라고 짓고 덕행에 열심히 정진하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계 김장생 선생께서 거의 말년에 이르러서 그 후손과 문인들이 사계 선생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화공을 대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께서 화공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내 수염을 한 올도 놓치지 않고 그릴 수 있느냐? 화공이 기가 막혀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께서는 그러면 네가 나의 온전한 모습을 그릴 수 없다는 것 아니냐? 그리지 말아라. 사계 선생의 초상화는 없습니다.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드님 신독제 김집 선생께서도 초상화를 남기지 않았다고 그 사계 김장생 선생의 문중 종손인 김선원 전 연산면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사계 김장생 선생하고 치면은 제가 들고 있는 이와 같은 초상화 한 장면이 뜨고 사계 김장생 선생의 초상이라고 하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는데 가짜입니다. 저는 그 후손된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누십 년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고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어느 누군가의 그 천박한 발상에 의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버젓하게 게시됐던 이 초상화는 얼마 전에 그 후손들이 이거는 사계 선생의 초상화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님의 초상화입니다라고 주장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돌려줬다고 하는 사실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은 엄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계룡시의 은룽제라고 하는 사계 선생 말년에 머무셨던 그 고택에 가면 그 영당에 이따만한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도 그 문화 관련 단체도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대회의 아름다운 장을 만들어주신 우리 권선웅 문화원장님, 앞장서셔서 나서주시고 우리 시민사회가 굽은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억장이 무너지고 한스럽게 생각했던 일들이 제가 2대 시의원을 하던 24년부터 4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논산, 그리고 그 조선 정신사를 그 중심에 우뚝 서셨던 영원한 사표이신 우리 사계 김장생 선생께서 그 영혼이 계시다면 얼마나 통탄을 금치 못하실 일일 것입니까? 권선욱 원장께서 문화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논산문화원이 날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감히 바라건대 우리 권선욱 원장님, 정현수 역사문화연구원장님 전에 근무하셨었죠.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서 정말로 이 잘못된 일을 원위치로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번입니다. 논산시 내동사시는 차경선님 나오셔서 차경선의 희노애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경선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인생 이야기를 희노애락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쁠 희.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고 27살까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1990년 12월 18일 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는 연애하면서 헤어질 때마다 울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그랬고 이제 그 남편을 따라서 93년 8월 달에 이제 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고요. 너무나 재밌게 즐겁게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남편과 이제 재밌게 알콩달콩 생활하다가 2001년 이제 6월달에 저희 딸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이사를 했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2002년 12월 달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랄 때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남편하고 살면서도 10년 넘게 살면서도 좀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너무나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짓고 이제 내 생의 고통은 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살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시간을 저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들을 다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 결국은 척수 손상이라는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고 평생 이렇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살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노자로 들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저희 2000년 10월 달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제 1년 동안 재활병원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재활 운동을 하면서 집으로 굉장히 오고 싶었죠. 저희 딸아이가 그때 18개월 때 저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다른 주변에서는 더 재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왔는데 우리 딸이 저희 엄마 얼굴을 잊어버려서 엄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울면 안 되는데 감점 주지 마세요. 아빠를 찾으면서 울기만 아빠를 찾았는데 저는 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딸아이에게 기저귀 하나 가려주지 못하고 우유 한 병도 타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남은 인생은 장애인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런 음성을 주셔서 이해하고 순종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하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막 의부증처럼 당신 어디에 있냐, 왜 안 오냐, 어떤 년하고 바람났냐 해가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저희 시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남편이 바람이 났나 봐요 해가면서 이제 그런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동안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다니면서 탁구도 치고 롬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2008년도 1월달에 척수장애인협회 논산시 지회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동료 상담가 상담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동료 상담가라는 거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동료가 함께 이제 같이 상담을 해주는 그런 상담가로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고 저희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이제 고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으로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자립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척수장애인들은 저와 같은 이제 뭐 교통사고나 산재 사고나 뭐 희귀병 그런 걸로 인해서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들만의 모임이지만 자립생활센터를 하다 보니까 장애 유형과 상관없는 15개 유형의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도 해주면서 세상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모양은 다르지만 슬픔은 다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 나는 정말 큰일 났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사회복지 공부도 하게 됐고 또 이제 사회에 한 발을 들여서 사회보장협의체나 뭐 사회복지협회나 이런 곳에 이제 발을 디뎌서 열심히 이제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대학원에서 이제 자체행정 공부도 하고 있고 제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100% 노동력 상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사들이 보는 신체적 노동을 너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라는 이제 그런 진단을 내려줬지만 저는 공부하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슴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 똑똑한 머리가 남아있어서 그랬고 요즘 사회는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또 지원이 너무 많아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차경선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따뜻한 햇볕처럼 아침 햇살처럼 그런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3번입니다. 논산시 내동에 사시는 박봉건님 나오셔서 주제는 28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42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3남매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 10년 되던 해 집에 불이 나서 남편과 아들이 많은 화상을 입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의료보험이 정착이 안 되던 89년이어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 강동성심병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그동안 살면서 생선에만 얼음을 재우는 걸 봤는데 아이를 데리고 갔을 적에 40도가 넘는 열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얼음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얼음을 얼굴만 내놓고 전신을 다 덮는 그런 걸 보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상해서 피부를 전부 잘라내는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서 급하게 수술을 받고 또 피부 이식을 몸에 떼어낼 곳이 없어서 머리까지 밀어가면서 그 머리에서까지 다 떼어서 많은 수술을 했는데 이식 수술이 잘 안 되고 잘 안 붓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렇게 5개월을 병원에서 버티다가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해서 왔는데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장 시기에 맞춰서 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일단 퇴원을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그 통원 치료 받는 동안에 이렇게 병원에 오가는 시간도 너무 힘들었는데 주위의 시선들도 너무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나보다 조금 다른 사람이 있어도 함께 사는 사이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좀 따뜻한 눈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성장 시기에 맞춰서 수술을 8번을 하면서 제대로 학업을 할 수가 없어서 중학교 들어가서는 엄청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그냥 감사하게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중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대학교를 가고 군대는 꼭 가고 싶었고 저도 꼭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고서 징병검사를 갔는데 서울중앙검사소라는 데를 보내서 기차를 타고 둘이 희망에 부풀어서 갔는데 거기서는 딱 여기까지만 엄마들은 두르는 선이라고 빨간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덕분에 중앙검사소라는 데를 가봤고 거기에서 호명을 해서 들어갔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내려와서 엄마 가요 이 소리 딱 하고 나서 기차를 타고 오는 동안 내내 말 한마디도 않고 저는 서대전역에서 내리고 아들은 서대전역에서 내리고 저는 논산으로 왔는데 그때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수도 없이 오갔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119를 불러서 가야 되나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는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가 문제가 아니니까 태수이 아빠 얼른 애들을 해야 되니까 갑시다. 그래서 남편이랑 가서 문 앞에서 막 거시기를 했는데 나흘 만에 문을 따줬어요. 그래서 봤는데 나흘 만에 보니까 나흘을 굶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아빠가 내 뼈가 갈아지는 한이 있어도 니들이 공부를 더 하겠다면 시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학업을 잘 마치고 인하공업전문대학교라는 인천에 있는 학교를 또 갔습니다.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박 시스템과를 가서 그곳에서 취업을 시켜준 선박 회사에서는 1년 남짓 다녔는데 회사가 파산해서 그냥 거식하고 다시 수소문해서 거제에 있는 조선수에 이제 취업이 돼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 이 아들을 여기다 둬야 되나 너무 마음이 막 아팠습니다. 그랬는데 직장에서 그의 몸이 그런 걸 알고 장애인 등록을 하면 좀 사무직 편한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그 퇴원해서 할 적에도 선생님이 그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싫었고 아들도 절대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되니까 지가 힘들은가 엄마 그때 얘기하던 거 지금도 유효하냐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장애 입은 사람으로서 장애 등록을 받으려면 손이 다 뭉그러졌든지 얼굴 형태가 다 찌그러지든지 해야지 되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 어려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2016년 10월 15일 날 이상이라고 하는 아담하고 예쁜 아가씨랑 같이 왔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목욕을 하고 씻고 나올 때 보면 틀어지고 그 푸르죽죽하고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육신을 저 육신을 누가 안아줄까요? 하면서 그걸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서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집에서도 이제 아빠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절대 결혼을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하면 민폐라고 안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어봤습니다. 너
얘가 이런 걸 알고 사귀었냐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부모님께는 말씀드렸냐 했더니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차로 말씀드리려고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재호라는 아들 딸을 낳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아까 먼저 번에 말씀하셨지만 편견을 갖지 말고 조금 다른 사람도 함께 사는 사이에 일행이구나. 그래서 좀 더 따뜻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그동안에 받은 사랑을 다 전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열매 많은 헌금도 했고 재활재단에 90368이라는 후원 번호를 가지고 지금까지 작은 나눔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가번호 4번 양촌에 사시는 신현호님 나오셔서 좌충우돌 논산 귀촌 생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촌면 신기리에 살고 있는 신현호입니다. 이런 자리에 설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저의 행복한 논산 정착 생활을 소개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서울과 논산을 오가며 주말 농사를 해왔습니다. 귀농 귀촌 교육을 받아보니까 1년에 90일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농업인 자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월요일 새벽에 출근하고 여름 휴가와 연휴를 논산에서 쭉 지냈기 때문에 1년에 100일 이상은 논산에서 산 셈입니다. 30% 정도는 논산 시민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마라톤 때문이었습니다. 마라톤 클럽에 가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달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술도 한 잔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재미가 아주 쏠쏠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마라톤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는데요. 마라톤 중에는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있습니다. 밤중에 100km 한 15시간을 이렇게 달리는 마라톤인데요. 배낭 하나 짊어지고 물과 먹을거리를 배낭에 담고 이마에는 헤드라이트를 달고 배낭 뒤에는 깜빡이 등을 달게 되어 있어요. 조용한 밤중에 이렇게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조용한 가운데서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요, 여치 소리,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 상태로 쭉 달릴 때도 있어요. 어느 날 밤길에 이렇게 달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농귀촌을 하려면은 우선 주말 농사부터 해보자. 그런데 직장인이 주말에 마라톤도 하고 주말 농사도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저는 마라톤을 과감하게 접고 주말 농사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연무에 있는 처가 친척 땅에 컨테이너 하나 내려놓고 주말 농사를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내보니까 무언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논산을 잘 아는 처형한테 상의를 했어요. 좀 시골스러운 맛이 나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처형이 이러대요. 저기 가야곡, 벌곡, 양촌 그쪽에 가면은 산이 제법 있는데 어쩌면 거기가 신선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촌에 터를 잡고 10년 동안 주말 농사 이렇게 오고 가면서 집도 짓고 귀농귀촌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이렇게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준비를 쭉 해서 드디어 지난 1년 전 12월 31일에 드디어 직장 생활을 졸업하고 양촌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어요. 논산에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지내보니까 논산의 평생학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논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도 시켜주고 식초 담그는 것도 배워서
식조 제조 자격증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논산문화원, 평생학습관, 복지관, 그리고 남부평생교육원 이런 여러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한 평생학습 과목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중에 그림 그리는 미술 몇 과목, 그리고 옥칼이나 부는 거 이런 것들을 수강해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런 이렇게 논산에서 쭉 즐겁게 지내는 거 있는데 어느 날 논산문화원에서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논산학, 충남학 이런 과목을 개설했으니까 수강 신청하라는 거였어요. 옳았구나. 하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100% 논산 시민으로 해서 논산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려면은 이제 논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던 차에 이런 문자를 받은 거예요. 얼른 신청했죠. 논산학, 충남학 이런 과목을 들어보니까 논산의 자연, 논산의 문화, 논산의 인물, 김장생 선생, 김집 선생, 도남서원, 명제고택, 뭐 강경의 저 미네딸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알고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논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된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강하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60 넘어서 제 인생 산막을 이곳 논산에서 시작하면서 이제는 논산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한 가지 더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집 여사님이 지금 저기 서울에 있어요. 자기는 서울을 지키겠답니다. 서울을 사수하겠대요. 굳이 우리 여사님까지 나서서 그 서울을 지키지 않아도 서울은 멀쩡히 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우리 여사님께 소식을 띄웁니다. 여보, 그 공기도 탁한 서울에서 헤매지 말고 어서 빨리 와요. 여기 논산 생활 아주 재미나요. 어서 빨리 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번호 5번 백길자님 나오셔서 강경에 사시고요. 희귀 난치성 질환 아들 7년째 병원 치료와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희 아들하고 지금 고2에 재학 중이거든요. 저 집은 강경에 살고 있고요. 2015년도 가을에 늦가을에 재래시장에서 한국 야쿠르트를 날짜 지난 걸 검은 봉지마다 담아서 팔더라고요. 그날따라 이제 날이 무덥기도 하지만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저하고 아이가 복통 설사로 바로 막 설사가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실 액기스를 물에 타서 얼른 마셨어요. 복통이라도 좀 응급처치하려고. 근데 우리 아이는 유난히도 신맛을 잘 못 먹어요. 아예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동네 의원마다 돌고 돌다가 항생제 처방을 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너무 배가 아프니까 이제 익산으로 아동병원에 갔어요. 아동병원에 갔더니 이제 대변 검사, 피 검사를 하는데 대변 검사는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그래서 우선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입원실을 잡아줬지만 이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과도 빨리 안 나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또 충남에 있는 병원을 돌고 돌다 대장 내시경을 해보려고 백제병원에 갔더니 이 어린아이를 대장 내시경 한 적이 없대요. 그 대장 내시경 하려면은 큰 대학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에 있는 원광대학병원을 가서 입원을 했지만 대장 내시경은 언제 할지 기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의 건강검진이 차고 밀렸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 그 학생이었거든요. 5학년. 그래서
하루에 수십 회 혈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대변과 소변을 받아내면서 다인실을 사용하면서 이 아이가 열이 오르고 흠씬 앞뒤로 땀이 흠씬 그 속 내부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을 갈아입히다 보니까 링게르는 그 하얀 수액제 10만 원짜리를 매일매일 맞았어요. 그것을 한 달 동안. 그랬더니 혈관이 막혀갖고 거의 아이는 뼈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오셨는데 빨리 삼성으로 가자고. 그래서 저도 빨리 진단서 좀 띄워달라고 했더니 의사들이 다 숨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서를 떼야 되니까 의사를 찾으러 그 병원을 다 돌고 돌았어요. 그때마다 그 간호사님들이 지금 뭐 딴 곳에 갔다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그 병원에서 계속 이제 그 아이를 두고 임상 실험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한겨울에 외출증 끊어달라고 해서 밤에 도망 나왔어요. 집으로 와서 이 아이가 이제는 마른 고목 마냥 뼈만 남았더라고요. 몸속에 피는 철분하고 엽산, 단백질이 거의 다 소실되고 몸무게는 10몇 킬로가 빠져가지고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는 혼자 또 다시 원광대학병원 퇴원 수속을 마치고 그 진단서를 떼어서 삼성병원을 갔어요. 삼성병원을 갔더니만 빨리 지금 당장 응급실에 안 오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이 아이가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보름 정도 입원할 생각으로 짐을 다 싸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면서 또 다시 입원할 때마다 피검사, 소변검사를 각종 검사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병원 옮길 때마다. 대장 내시경하고 또 MRI도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죠.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냥 빌다시피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아이 90세까지는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할 때마다 너 피자 많이 먹었구나 이 말부터 하더라고요. 서양 식품들이 그 탄산음료랑 피자, 햄버거, 치킨, 가공식품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 서양 음식들로 인해서 식품들로 인해서 이런 병이 지금 동양에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이나 서양의 그 영국, 미국에서 백인들한테 오는 병들이 일본이나 한국의 이 선진국에서 지금 20, 30대한테 많이 오는데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인데 너무 어린 나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 이후에 그 또래들이 6학년,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는 어떻게 아이를 졸업시켰냐면 삼성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서 이제 졸업은 받으시 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이제 좋으신 분을 배정해 주시고 그러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국민신문고에다 제가 겪은 일, 제가 21살 때부터 병원 생활을 했어요.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서울 쪽에서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을 그리고 제가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사회복지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개선시켜 달라고 저는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게 사진도 이제 첨부하면서 제가 너무 힘든 상황들을 그 애로사항들을 적어서 다 올려가지고 지금 2019년도에 문재인 케어라는 비급여를 급여화시킨 의사 3만 명이 반대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 전에는 이제 집도 팔게 되고 제가 이제는 연금 들었던 2개 연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단숨에 몇 달 안에 다 해약을 해버렸어요.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학생들이. 그 또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1순위가 그 담배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말하고 아무리 학교 측에 말해도 그 사람들이 당해보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담배 연기로 인해서 이
염증성 장질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런 학생이 다니면 학부모도 학교 일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일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뭐 우선 배정 이런 거 있지만 우선 배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을 위해서 그 간접적인 흡연이 없도록 그걸 개선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참가번호 6번입니다. 한손이님 나오셔서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치안팔동 10년차 통장을 맡고 있는 안순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20대 때부터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해 있었는데 저희 마을에서 살면서 저희 마을을 그렇게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논산시 전역에서만 봉사를 해왔지 저희 마을에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어요. 아니 논산시에서 이곳저곳 가보면 안수희 씨가 있는데 왜 우리 마을 일을 안 해주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께서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분이 통장을 하라는 거예요. 마을 일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권유로 제가 통장을 맡게 되었어요. 주민들의 선택이었죠. 제가 봉사한 일이 있고 나눔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작은 데는 내가 그래도 하겠구나. 우리 주민들과 많은 분들과 그동안에 소통을 잘해 나왔는데 우리 주민들과 소통은 잘 만들어 내가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은 376세대이며 690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요. 노인 인구가 127명입니다. 10년 전인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어르신 노인정을 두들겨 보았습니다. 우리 노인정을 보니 한 군데 노인정이 있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그냥 거주하고 계시지 여성 할머니들 자리는 없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그게 제일 불만이었어요. 할머니들이 그 소리를 해서 제가 어르신들을 찾아뵀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 봐야 되니 1층이 1, 2층이 돼 있어요. 1층은 할머니들이 좀 계시게 하고 2층은 남자 할아버지들이 위에 계시기를 제가 권유했어요. 그게 잘 소통이 잘 돼서 어르신과들의 소통이 잘 돼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을이 좀 길어요. 뚝뚝 떨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이쪽 소산 아파트에서 저 오거리 쪽으로 해서 그 야시장 쪽으로 철동 넘어에서 저 낙원마을까지 끝까지 가요. 그런 게 띄엄띄엄이다 보니까 노인정 하나 갖고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원마을 중심지 그 가운데에 허스름한 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 그 건물을 또 노인정을 하나 또 신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낙원마을 노인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노인회가 2군데를 저희는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노인회장이 2분이 되겠죠. 분여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여회가 없어요. 분여회장 혼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혼자 분여회장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쌀을 한 가마를 내가 내주게 때가 있어요. 65세 미만으로 분여회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좀 만나보니까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아주 젊은이들은 직장을 나가고 그래도 65세 미만 한 10여 명을 제가 구성을 했어요. 만들어서 제가 쌀을 한 가마에 내서 그 흰 떡을 빼서 판매를 하니까 자금이 되잖아요. 그 돈을 내가 밀어줬어요. 이걸로 시작을 했다고. 분야의 구성을 또 만들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또 있어야 되겠잖아요. 젊은이가 없잖아요. 찾아보니까 있어요. 30대가.
그때 그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인데 그때 후반이었어요. 30대 후반인데 그분 새마을 지도자를 또 제가 한 분을 추천을 해서 또 잘 또 우리 마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걸로 다짐을 받아. 그래 잘 구성원이 짰죠. 노인의 부녀의 새마을 지도자까지 잘 만들어졌어요.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논산시에서 제일 1등 나고 싶어요. 욕심이 많은 한순이에요. 그래서 매년 그 다음 해부터 어버이 5월달이면 어버이 행사를 크게 했어요. 논산 진짜 여기저기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저희 마을에 구경을 오셨어요. 그래서 크게 잔치를 막 연예인도 불러서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도 크죠. 제가 통장할 때는 1,000원짜리 안 받고 하나도 없었어요. 동네 돈이. 근데 제가 그래도 살기는 그동안에 잘 살았는가 봐요.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고 마을 주민들이 또 저를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버이 행사를 연년이 계속 크게 하면서 나눔의 실천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을에 그래요. 나는 먹기 싫어도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 내가 진짜 먹으려도 너무 많은 게 못 먹어. 진짜 먹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음식을 보면 옆에 분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서로 나눔에 실천하기로 하자. 내 집에 남는 음식이 있으면 이웃집에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았어요. 그런 식으로 또 지금도 현재 해나가고 있고요. 또 저 전화번호는 우리 주민들이 다 알아요. 어려웠을 때 전화를 빠르륵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잘 받아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달려가서 소통을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치안팔동은 지금 아름다운 마을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시 우리 치암동에도 44개통이 있는데 많은 통장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욕심이 많은 한순이 통장은 마을의 일은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마을은 정말 아름답죠. 지금도 매주 한 번씩 무료 반찬을 갖다 무료로 또 나눠드립니다. 또 이번에도 많은 김장을 해서 한 300여 가구를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내 것이 있어도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집에 여름에 농사 진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갖고 와 주셔요. 그럼 그걸 갖다 놓으면 누구나 갖다 드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이렇게 아름다움은 나부터 실천하면 이웃이 함께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정말 우리 마을 치암팔동부터 전개해서 우리 치암동에 다 퍼져서 논산시가 전역이 다 나아가 전국까지 잘 나도 실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라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정말 여기 있는 분들 모든 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7번 가야국에 사시는 임용수님 올라오셔서 나의 살던 고향 논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인생을 그리운 고향 논산이라고 제목은 주제는 했지만은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걸어온 역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 봄 어느 날 1960년 정월 초닷새 사내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성동초등학교, 중학교는 깽미기 중학교라고 한 뚝방 밑에 김인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 시절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보니까 아버지는 4살에 노름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할머니한테 혼날까 봐 야밤 도주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진학할 돈이 없었고 내 밑으로는 동생 6이 있는데 혼자서 진학을 할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학비를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해서 연무대 기계공고를 입학했습니다.
3년간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시골 청소년 만 17살 나이에 미연그룹의 중앙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성공한 제 인생인 줄 알고 연구소에서 많은 박사, 석사 그 사람들 밑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한양에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젊은 17살 청년은 과학자가 언제 되는지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연구 개발에 보조원으로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세계적인 미연그룹에서 생산한 아스파탐의 주 원료인 글루타민산 그 합성하는 과정에서 오염균이 침투가 됐는데 그것이 연구 보조원의 실수로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때 저는 과학자가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한 길이구나. 그래서 세계적인 특허를 다 완성하고 나서 희식석상 자리에서 연구소장만 대통령 표창을 받고 나머지 전부 밑에서 보조한 사람들은 아무 돌아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회식석상에서 상다리를 들어 엎어버리고 만 31살에 직장생활에서 마지막 받은 보너스 150만을 가지고 만 31살에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50만을 가지고 시작한 나는 1년 만에 빚이 1억 8천이 됐습니다. 내 인생 여름. 그리하여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가방 하나만 들고 내려오는 곳이 내가 살던 그리운 고향 논산 외성리 삼거리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이 된다면은 남의 일거리를 갖다가 임가공을 하여가지고 하루는 30만 원, 한 달에 가서 400만 원. 그리하여 1996년 IMF 직전에 연 매출이 4, 5천까지 매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청산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가야곡 두월리에서 주소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은 아마 5장 정도 될 겁니다. 거주지 이전 주소 기록지가. 그래서 한이 맺혀가지고 내 땅, 내 터전에서 제조업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돈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가야곡 두월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납품처가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해서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생활을 하는 과정에 또 나의 인생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수술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2년 후에 다시 또 암이 발견이 돼서 또 수술을 하고 그래서 그나마 정착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빚으로 버티고 있다가 제가 공황 상태가 빠져버렸습니다.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6년간 그냥 있는 거 다 까먹고 무의도식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시내를 다니면서 프랭카드를 보고 내 마음을 추스리게 되었습니다. 논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 스스로 노력을 하면 살아나갈 수 있고 배움의 터전도 교육 평생 내가 학업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시에서 제공하는 이런 아주 무료 학습 이런 거를 내 취미 생활을 만들어 가면서 어느 날 58세의 나이에 못다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61갑 나이에 학사모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원에서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문화원의 간판에 붙어 있는 문화의 꽃, 문화원에서 이제는 시인의 꿈을 가지고 시낭송 시인의 꿈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 고향 그리운 논산에서 같이 앞으로 인생 산막 생활에서는 100세 시대에 함께 즐거운 논산을 꾸며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참가번호 8번 오석근님 나오셔서 재미있는 체질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월문에 살고 있는 오석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재미있는 체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모임에서 뜬금없이 이제 무슨 체질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목이 소통과 상생을 위한 논산 이야기 대회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통과 상생을 하기에 우리가 모임을 하거나 할 적에 말은 쉬운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놓고 논의할 적이나 결론을 낼 적에 많은 트러블도 있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해요. 그러면 효과적인 소통과 상생을 위한 제반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추천하는 게 체질입니다. 체질은 원래 이제 사상에서 지금 현대는 8체질로 넘어왔는데, 이제 조선시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재마 선생님이 사상체질을 주장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의학계에서 아주 고유한 영역으로 성장해 온 게 이제 체질인데, 지금은 이제 서울의 이제 권도원 박사님께서 그 체질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8체질이란 그런 또 학설을 주장하시면서 지금 많은 의학도들이 이제 체질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한 이제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의 좀 뜻이 있어가지고 한번 체질을 이제 공부해봐라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부탁이 아니고 이제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준 건데,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체질이 이게 과연 내가 꼭 이렇게 그걸 배워야 할 분야인가 이제 고민했는데, 체질을 공부하면서 제 인생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멘토링을 할 적에 체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느꼈습니다. 왜 소통과 상생을 할 적에 체질을 대입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모이면 도토리 키재듯이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른데, 그 중에서 유독 소통과 상생을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가 체질을 공부하고 가서 열심히 보면은 체질마다 같은 주제를 놓고 결론을 내는 결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자면 어떤 한 문제를 놓고 모임에서 아주 치열하게 이제 서로 그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제 각자 성향을 얘기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건 그것까지는 우리가 통상적인 모임이죠. 근데 사람마다 어떤 결론을 도달하는데 그 목표값이 달라요. 왜 그러냐? 그전에는 몰랐는데 체질을 알고 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문제인데 소양이는 사상체질이면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네 분야로 나누는데, 소양이는 활발하게 진행하고 물리하고 아주 즉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질문도 총알같이 질문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게 소양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태음이는 어떠냐? 태음이는 뒤에 앉아서 무게를 쫙 안고 다 듣고 있어요. 결론을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내느냐? 저 내는 결론이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나한테 득이 되는가 쪽으로 결론을 내요. 소음이는 어떻게 하냐? 구팅해서 조용히 듣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해요. 거기다 내 의견을 개지를 안 해요. 태양이는 어떠냐? 태양이는
이런 곳에서 주제를 잡고 이 주제가 틀리다고 저 높은 자꾸 주제안을 내놓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게 태양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몰랐을 적에는 그 사람의 그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모임에서 너무 설치고,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저 사람은 모임에 비협조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체질을 알고 보니까 그게 각자의 아주 고유한 영역이에요. 요걸 존중해 주면은 그 모임이 예전의 모임보다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데, 현재 모임에서는 그렇게 모임을 끌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소통과 상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 간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의 결혼도 그래요. 내 자식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어려워하는 데는 진로를 선택하는데도 체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태양인하고 소음이라고 결혼했어요. 태양인은 되게 군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소음이는 아주 섬세하게 조비래요. 부부가 결혼하면 체질은 무조건 부모 양쪽 둘 중에 하나를 담습니다. 이게 유전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엄마를 닮은 아들이 나왔다. 그 아버지 태양이는 그 아들을 용서를 안 해요. 어떻게 내 밑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는가 해가지고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기가 죽어서 인생 자체가 피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기죽어서 크는 얘를 뒤에서 흔하게 보는데,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체질의 부조합에서 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죽으라고 가르쳐서 의사를 시키려고 의대를 졸업해서 거기서 박사까지 나가지고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하고 6개월 만에 아들이 다 의사하는데 딱 엎어치고 식당을 한다고 나갔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런 원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 아버지도 의사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의사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 체질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를 닮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질을 깊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체질의 아웃라인을 좀 공부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보면은 더 많은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게 돼요, 그걸. 그래서 체질을 알면은 소통과 상생을 이루는 데는 우선적으로, 체질이 뭐냐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체질이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을 이루고 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첨첨이 인터넷 뒤져보고 또 체질 같은 강의 들어보셔가지고 체질을 내 생활에 적용하셔가지고 부부간의 대화도 잘하고 자식들과 대화도 잘하고, 주위에 모난 사람이 있으면 고개를 저 사람은 그랬었지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체질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원래 이 얘기를 하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한 3박 4일은 쉬지 않고 해야 기본 과정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9번 우정문님 나오셔서 귀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밭을 돌아보는 남편과 함께 저는 논산시 양촌으로 10년 전에 귀촌을 했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하고 이제 좀 털을 조금 넓게 잡고 인생 제2막을 저희들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골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엄마 어쩌시려고요?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이제 인생 제2막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남편과 한번 시골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좀 활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들어올 때만 해도 60대 초반이라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같이 교직에서 퇴직하신 분이 같이 집을 짓고 들어오셔서 뭐 그렇게 낯설거나 하지 않았고 적응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어떻게 아름답게 꽃밭을 꾸며야 될까, 어떻게 집을 가꿀까 생각하면서 아무 어떤 기본 상식 없이 막 나무를 치고 막 풀을 뽑고 했어요. 그랬더니 옷이 올라가지고 막 사방에 힘들었고 또 풀뚝도 오르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 상큼하게 들어오고요. 또 현관을 통해서 대둔산 자락에서 떠오르는 해가 들어올 때면 너무나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마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앞집에 명자 씨는 토속 음식을 너무나 잘해요. 그리고 손도 커서 음식을 하면 한 그릇씩 가지고 오면 저희들 두 식구가 두 끼를 먹고도 남을 정도고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해주면 집집마다 나르는 것은 그 바깥 양반의 몫이랍니다. 또 지난해에 들어온 숙경 씨, 그 내외는 우리 마을에서 이제 가장 젊은 사람들인데요. 두 분은 아주 부지런하고 목공이니 전기니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맥가이버라고 부른답니다. 또 같이 들어오신 분이 교직에서 퇴직하셨는데 김 선생님, 그분은 색소폰을 한가한 시간이면 색소폰을 불어서 자연과 함께 그 은은한 소리가 마을에 퍼지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봄이 되어서 이제 모든 새싹이 파릇파릇 나기 시작하면 서로가 마주 보이는 들판, 자기네 집 앞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나가서 일을 하면 이제 한참 일을 하다 보면 좀 쉬었다 하세요. 티타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들판에 모여서 둘러 앉아서 어떻게 순번을 정한 것도 아닌데 떡, 과일 이렇게 마실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갖는답니다. 저는 50대 때 인생 드림 빌딩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몇 살 때는 뭐를 하고 몇 살 때는 뭐를 하고 어떻게 이뤄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세워놓은 드림 빌딩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나비천사 이야기 아시죠? 어느 예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보고 가시덤불에 찔리면서까지 그 나비를 구해주지요. 그러자 나비는 팔랑팔랑 날아가는 듯 하더니 천사로 변했어요. 소녀야, 고마워.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그래서 그 소녀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자 천사가 소녀의 귀에 소근소근 말했어요.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죠. 그 이후로부터 그 소녀는 날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았답니다. 소녀가 커서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도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그 소녀의 곁에 몰려오고 그러면서 그 소녀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았답니다. 이제 그 소녀가
할머니가 백발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을 모두 모아놓고 이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사신 비결이 무엇이에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렸을 때 나비천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니까 그 나비천사가 귀 속에 소곤소곤 말해준 것은 언제나 감사하세요. 그 이후로 모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소녀는 감사하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저도 양촌 논산시 양촌에 와서 이제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0번 한수남님 나오셔서 늦깎이 인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6학년 6반 한수남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도 작지만 어려서부터 별명이 꼬마였어요. 너무 작아서 아이들이 꼬마야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반드시 졸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아파갖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한 번 아프면 막 떼굴떼굴 둥글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집에 연락하면 우리 오빠가 와서 얻고 병원을 뛰고 이래가지고 겨우 초등학교를 반드시 졸업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배가 아팠나 그랬더니 옛날에는 뭐 햇배가 아파가지고 뭐 손에 재고가 있다고 여기를 뭐 뼈가 뜯어가지고 저기 이렇게 살을 오려내고 뭐 비지법을 뺀대요. 그래서 지금도 손에 그런 휴행이 있어요.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항상 아쉬웠어요.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게 친구들은 이렇게 학교를 다 열심히 항상 머릿속에 난 언젠가는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가다가 그냥 못 배운 채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또 아이 낳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세월이 갔어요. 근데 우리 딸이 커서 이제 어느덧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는데 나도 너무 배우고 싶다. 너 1학년 나 1학년 같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자. 그래갖고 우리 딸은 논산여중에 1학년 입학했고 저는 낙원마을에 있는 야학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학교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길이 너무 협착해서 밤에 깜깜한데 논길로 막 이렇게 가면 막 그 눈 속에 누가 막 퍽 튀어나오는 것 같고 너무 그래. 그리고 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길이 없어. 또랑길. 옛날에 또랑이 물 농사 지을 때 또랑이 있었는데 그게 도라무통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했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눈이 오면 미끄러져 그 길을 뚝 떨어져요 막. 그럼 그 물 속에 빠진 일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엔 또 야학도 못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학 다닐 때 시험을 봤는데 제가 영어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국영수는 별론데 딱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열심히 해서 뭔가 내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라도 늦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유아교육과 유치원 선생님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중학교에는 검정고시를 봐서 중등과정을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이가 같이 이제 크면서 또 이렇게 살아갔는데 또 아직도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늘 아쉬워하니까 어느 지인이 얘기를 알려주더라고요. 대전에 가면 대전여고에서 부설로 방송통신고를 하는데 거기를 가보면 어떻게 했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됐어요. 그때서 이제 대전여고에서 하는 부설 방송통신고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가기는 좀 그래가지고 친구를 하나 꼬셔가고 야 우리 같이 다니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친구를 태우고 한 달이면 출석 수업을 3번, 4번을 해요. 평상시는 방송으로 듣다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열심히 또 다녔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우리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갖고 낮에 막 돌아다니시다가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백제병원에 8개월을 입원한 거예요. 온몸에 다 골절이 돼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날이 내일 모레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학력 시험을 봐야 되겠는데 시어머니가 백제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완전히
오줌통 다 가려내고 밥 먹여 하루 3끼 먹여드려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밥을 먹여드리고 기저귀 가로드리고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상이라는 건 타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상을 탔어요. 그래갖고 3년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출석 수업을. 그래서 3년에는 상을 무슨 상을 탔냐면 개근상을 탔어요. 개근상을 탔고 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시어머니를 모셔가면서 학교 열심히 다녔다 효행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효행상을 탔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문학소녀였어요. 제가 작가 박원서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박원서님의 작가 쓴 책을 참 많이 봤어요. 나목이라든가 뭐 그 많은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또 그런 걸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책 읽기가 너무 좋아했는데 책이 집에 없으니까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책만 있으면 빌려다 다 봤어요. 그 밤에 한 권을 다 읽어버린 거야. 그러면 또 그 책을 읽어도 딱 덮어놓으면 그 책 읽은 게 저절로 암기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들에게 책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나도 시도 쓰고 싶고 소설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배움이 없으니까 못했어요. 근데 한번 논산 평생학습관에서 독후감을 모집을 한다는 그 글귀를 봤어요. 그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는 거예요. 그런데 책은 없고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관에 가갖고 책을 한 권 빌려다가 박완서 작가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나? 그 책을 보고 독후감을 써서 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길로 좀 이렇게 회원 가입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키는 조금만 하지만 항상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문학 생활을 즐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상을 탔어요. 타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한번 또 자기 수필을 한번 써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냈더니 또 상을 타서 이게 써내기만 하면 상은 타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일만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시어머니를 30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까지 2분을 다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2분 어머니 모시고 살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문학생활을 못 즐겼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젠 또 항상 마음이 아쉬워서 또 대학까지 갔어요. 군산의 서해대를 가서 늦게까지 해서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6학년 6반인데 지금도 열심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자 자격증만 따면 내가 변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요양보사예요. 어른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만 해서 큰 차 9인승을 운전하고 다녀요. 아침에 7명, 저녁에 7명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주간보호에서 열심히 힘차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월급을 타면 우리 손자들에게 막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서 이제 늦깎이 인생이 돼갖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카니발 9인승 운전을 막 씩씩하게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요양보호사지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자격증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을 타면 우리 손자들에게 나눠주고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늦게까지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사회복지사가 됐고 대학까지 전문대 2년까지 다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목표를 다 이룬 거야. 운전하고 대학교까지 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활발하게 손자들 용돈을 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1번 이금수님 나오셔서 주제는 자랑스러운 논산 팔경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우리 눈썰매 타러 가자. 눈 내리는 날이면 저는 비료포대를 들고 구름산으로 갔어요. 엉덩이가 아프면 비료포대 안에 지푸라기를 넣고 해가 질 때까지 아주 재미나게 놀았죠. 저의 최고의 놀이터는 구름산이었어요. 구름산은 논산시에 있는 우리 집 앞산이에요. 유년 시절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대보름 날이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밥을 얻으러 다녔어요. 인심 좋은 어르신들은 맛있는 밥과 나무를 나누어 주셨죠. 나누어 주신 나무를 가지고 우리는 들로 나가
모닥불을 피우고 아주 맛있게 나누어 주신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아는 논산은 논과 산밖에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논산은 가볼 만한 곳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절의 고장, 예약의 도시, 논산 팔경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와 함께 논산 여행 떠나보실래요? 제 일경은 은진미륵을 품은 관쪽사랍니다. 천년의 미소가 아름다운 은진미륵은 우리나라 최대의 석굴로 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의 소풍 장소이기도 했죠. 이곳에 가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실 것 같은 온화한 미소의 미륵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 이경은 탑정호예요. 논산의 젖줄이자 철새들의 낙원. 이곳은 최근에 출렁다리가 조성되어 있어서 전국 관광 곳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놀러 오고 계십니다. 출렁다리는 동양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합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탑정호를 바라보셨나요?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탑정호에는 2만 개의 미디어 파사드 공연과 시간별로 음악 분수쇼를 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행복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탑정리는 출렁다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 탑정리에서 생태공원까지 태극길이 조성되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바람을 맞으며 탑정호를 바라보며 걷기에 아주 좋은 곳이랍니다. 제 3경은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대둔산이에요. 대둔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가도 아주 멋진 곳이죠. 봄에는 수락계곡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에 철쭉이 아주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산새소리, 물새소리, 이른물을 들꽃을 바라보며 올라가면 저는 꼭 신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둔산 구비구비 능선마다 바라보는 절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락계곡 쪽 아래에는 야영장도 조성되어 있어서 가족들과 캠핑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제 4경은 5,000명 결사대의 충절정신과 백제인의 얼이 살아있는 계백장군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계백장군이 나라를 구하시다 열렬히 전사한 곳입니다. 제 5경은 가야곡면에 위치한 쌍계사입니다. 전통스러운 정교함의 극치 대웅전 창살문은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대웅전에 있는 기둥을 잡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놀러 가셔서 그곳에서 소원을 한번 빌어보세요. 제 6경은 연산면에 위치한 개태사랍니다. 개태사는 고려시대의 태조왕건의 개국사찰로서 이곳에는 아주 커다란 솥이 있답니다. 지금은 작은 절이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개태사 경내에는 석졸, 산불이 있습니다. 제 7경은 한 폭의 수차를 연상케 하는 옥녀봉과 금강이에요. 옥녀봉에서 바라보는 금강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해질녘에 올라가 옥녀봉에 올라가 금강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금강이고요. 넓은 들판과 억새밭 정말 멋진 곳입니다. 옥녀봉은 강경읍에 위치해 있는데요. 옥녀봉 아래에는 근대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서 그곳에 오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보물 같은 장소입니다. 제 몇 경까지 했죠? 제 8경은 노성산성입니다. 노성산성은 백제인의 함성을 들리는 듯한 아주 멋진 곳이죠. 이곳에는 노성산 등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노성산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노성산에 올라가기 전 윤증고택에서 잠시 여유의 시간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논산 팔경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린 시절 논산에는 논과 산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철부지 제가 이제 논산은 충절의 고장, 예약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러운 논산을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 충절의 고장, 예약의 도시, 논산으로 꼭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2번입니다. 예. 응웬 반타오님 올라오셔서 베트남 유학생의 논산 생활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온 24살 응웬 판타라고 합니다. 현재 건양대학교 마케팅 비즈니스학과 3학년 재학생 중입니다. 제가 논산시에서 평소에 학업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이미지는 서울처럼 밤이든 낮이든 항상 화려하고 큰 빌딩들이 준비해 있다고 생각했고, 한국에 가면 혼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논산에 와서 보니 다행히 우리 고향과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평온하고 구경거리도 많고 교통수단도 편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점은 논산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친절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편견 가지지 않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욕본다고 다 독려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챙겨주셔서 논산 생활하는데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이 서툴어 되게 힘들었지만 건양대 교육원 선생님들이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자식처럼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한국말은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논산에 온 지 4년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국 생활하면서 학업하고 아르바이트 병행하여 부모님의 지원 없이 학비와 생활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말은 너무 못하니까 아르바이트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택배나 농사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매든과 농사 짓거나 산 올라가서 밤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제에 남은 것은 제가 깻잎하우스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되게 잘 챙겨주시고 저보고 깻잎 따서 팔아,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래서 학교 끝난 후에 봉투에 담아서 동신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약국 앞에서 한매든과까지 판매했습니다. 그때 한 봉투에 1,000원이었고 어떤 때는 안 팔리면 할머니들이 필요 없어도 돈 주셔서 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매든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전 지금 본격적으로 논산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논산 생활 즐길거리가 다양합니다. 태국 생활 힘든 때나 지친 때는 탑정호 가서 낚시하기도 하고 시민공원 걸림기도 하여 스트레스는 풀었습니다. 때로는 관속 걸어서 관속 족사 가는 마음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무대에 있는 관광지 센사랜드가 드라마 많이 찍는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 옛날 집 전통과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저도 한국 의상인 한복 입고 사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무대 전국에서 가장 큰 훈련소가 있습니다. 저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논산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졸업한 데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 논산에 제 이고향처럼 떠나야 하다는 생각만 해도 뭔가 슬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과 동시에 논산의 인연 끊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마케팅 비즈니스 학과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하고 베트남으로 귀국하면 한국과 베트남에 대한 관련된 것은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베트남에서 생각하는 한국 이미지는 항상 긍정적이고 로망 대상이라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유학하러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제가 논산 홍보대사로서 언제나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하러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있는 힘껏 도와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논산과 한국 사랑하게 된 것도 지금까지 감사드립니다. 똥꼬똥락 우리 논산 사랑합니다. 한국말은 부족한 부분 많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3번 최순복님 올라오셔서 논산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논산을 가장 사랑합니다. 저 최순복은 화지 5통에 살고 있습니다. 화지 5통에 살고 있는 나 최순복은 논산을 가장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논산의 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순복이 너는 가장 살고 싶은 고장이 어디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심장 촬영 산맥으로 둘러싸인 논산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무릎을 탁 치시면서 저에게 칭찬과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논산을 사랑하고 논산에 태어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논산 팔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논산 팔경 중에서 풍류의 미와 전류가 흐르는 제1경은 은진미륵 관촉사입니다. 은진미륵 관촉사는 고려 광종 때 세운 절로서 봄, 여름에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나는 조용한 사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륵불이 있으며 동양 최대의 미륵불입니다. 최고 18m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파일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산사 비빔밥을 먹고 그곳에서 맛있는 절편을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연못을 따라 7월에는 연꽃이 피어있는 은진미륵의 길을 가누라면은 초록의 잎새들이 연꽃과 함께 저를 반기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논산 평야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은진미륵 사찰입니다. 제2경 탑정호는 철새들의 웃음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고 물을 3천여만 톤을 저장할 수 있으며 잉어, 쏘가리 등 담수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의 자랑 탑정호 출렁다리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 분수대가 뛰어나서 여러 고장에서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며 절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3경 대둔산은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진 아주 좋은 산입니다. 명산으로서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자연 경관이 뛰어나 여러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계곡 또한 여름에는 물이 차갑고 좋아서 논산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숨은 비경이 숨어 있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여름에는 와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4경은 백제 황산벌 유적지 제4경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의 숨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돌격하라 돌격하라. 백제 장군 계백장군의 충절의 얼과 충청인의 얼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제5경 개태사 제5경 쌍계사는 저녁날 불명산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불심을 자격하는 곳입니다. 대웅전 408호 보물 408호 대웅전은 빗살무늬 창살이 유명하며 곳곳에 숨어있는 조각 솜씨가 그 시대의 조각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제6경 개태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개국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여 지은 개국 공신 사찰입니다. 지금도 500명의 승려들이 밥을 지어 먹었다는 소락증이 있습니다. 제7경 옥녀봉과 금강 옥녀봉은 8월 보름날 선녀들이 옥녀봉 산마루에 내려와서 자연의 경치를 즐겼으며 맑은 물에서 목욕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8경 노성산성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면 백제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노성산성 성곽은 백제 시대에 지은 성축이며 1km를 지나가면 석축으로 쌓은 성지입니다. 지금도 광성면, 부정면, 노성면, 상원면 사람들은 백제 노성산성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성산성은 백제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류와 풍류가 흐르는 제8경 중에서도 논산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가 좋은 제2경 탑정호에 대해서 상세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정호는 철새들의 소래지로서 맑은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고 가을날에 탑정호를 방문하면 너무 물이 맑아서 모래 한 점 던질 수가 없습니다. 탑정호의 분수대는 부력체를 이용하여 높이 110m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탑정호 수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탑정호 출렁다리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미디어 파사드는 전체 화면 600m를 화면에 살아 논산 팔경과 논산의 자랑거리들을 화면 곳곳에 전파합니다.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를 기점으로 하여 테크길이 조성되어 논산 사람들의 쉼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탑정호는 내륙의 바다입니다. 수면에 물이 좁고 맑아 가을날에는 모래 한 줌 던질 수 없습니다. 탑정호는 밤마다 탑정호 출렁다리와 미디어 파사드 분수대의 출렁다리와 음악 분수대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탑정호는 여러 사람들에게 관광지로서 문화, 사람, 일자리가 창조되는 동고동락하는 삶으로 새로운 쉼터의 기능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논산은 산이 올망졸망하게 둘러싸인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논산에는 논산 딸기가 유명하며 논산에는 상광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광뼈는 전국 각지에서 인기가 많아 찰기가 돌고 인기가 많습니다.
1970년대에는 보리밀이 논산에서 많이 생산되었으나 새마을운동에 죽음하여 통일표가 보급되면서부터 논산이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공설시장, 지금으로는 화재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고장 논산이 잘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논산 평야를 중심으로 광석들, 논산들, 부적들, 체운들, 성들들에서 나오는 상광표는 여러 고장에서도 와서 맛보면서 논산의 최대 산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논산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진 논산 평야가 흐르고 논산을 둘러싼 은빛 물결의 금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논산에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대한소유의 국군훈련소가 병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선샤인랜드가 있어서 논산이 자랑스럽습니다. 논산에 태어난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논산 사람이 마냥 좋습니다. 논산 사람은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산을 전국 방방 곳곳에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논산으로 놀러 오세요. 우리 논산으로 와서 맛있는 딸기와 맛 좋은 삼광뼈 많이 먹고 건강을 하세요. 저는 논산 시민으로서 자비와 긍지를 가지고 항상 상생하는 모습으로 논산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항상 다짐하고 있습니다. 논산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논산을 사랑합니다. 논산의 미래는 탑정의 출렁다리 파사드와 분수, 음악 분수대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따라 충남을 대표하는 조제도 시인이 생각납니다. 조제도 시인의 식규절에 좋은 날은 치아를 쳐놓고서 씀벙씀벙 눈물을 흘린다는 식규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따라 조제도 시인의 식규절이 많이 생각납니다. 논산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논산시와 논산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우리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멀리에서 오신 세 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참가번호 마지막 순서입니다. 14번 김명중님 올라오셔서 아름다운 투병과 주옥 같은 20년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투병과 주옥 같은 20년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32년째 하고 있는 김명주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RH 마이너스 네가티브라는 혈액형을 갖고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저의 동반자 되는 저희 남편이 정말 아이를 하나밖에 낳을 수 없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 아주 흔쾌히 해줘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도 더불어서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결혼 10년 차에 제가 만성골성 백혈병이라는 어려운 혈액암을 걸려서 투병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 아이는 5살, 셋째는 19개월 아들이었어요. 딸들의 아들을 낳아서 굉장히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백혈병이라는 어려운 병을 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입원하면서 제가 골수이식까지 받았던 3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우리 논산 시민의 그런 사회적인 사랑이 있었고요. 저를 특별하게 아주 완쾌까지 오기까지 의료진의 그런 관리 이었고 또 세 번째는 저희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저의 사회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의료 분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1억 2천이라는 병원비가 굉장히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때 당시 3,800만 원의 아파트였는데 3배가 드는 그런 병원 치료비를
모금과 동료와 지인들 그리고 기관단체에서 기꺼이 골수이식에 협조를 해주셔서 제가 아주 완쾌를 하고 7년 만에 투병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제가 굉장히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내가 사회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봉사를 하고 살겠다. 그래서 제가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봉사하는 마음이지만 다른 한때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요. 19개월 된 아들이 24살이 되었습니다. 22살 때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군대 간다 가는 날 가서 데려다 주고 올 때 제가 춤추고 노래 불렀습니다. 왜? 19개월 전에 저 아이를 못 보고 이 세상에 없다라면은 내가 지금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후 저는 딸아이를 23살에 지금 초등학교 10살 된 아이를 23살에 시집을 일찍 보냈습니다. 빨리 가서 너의 자리를 잡아라. 왜?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새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고요. 또 둘째 딸은 그때 당시 5살 따위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새 아이를 잘 가꾸면서 살아오는 중에 또 한 가지에 저한테 큰 변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학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을 학사 과정은 6년 만에 졸업을 했고요. 석사는 2년 그리고 박사는 10년 만에 2018년도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모교인 한민대학교에 가서 6년 동안 주야로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도 없어진 학교에 좀 어딘가에서 불러준다면은 얼마든지 가서 무료로 후배 양성을 하는데 기꺼이 도움을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제가 투병을 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골수 이식을 하고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이식을 받고 12월에 묵윤방에서 막 싸우고요. 그해 이제 1월하고 3월 달을 지내고 4월 달이었는데 제가 시청 밑에 당장 밑에 있는 노란 개나리를 보고 울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심정을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 개나리 꽃을 내가 이걸 볼 수 있을까? 나 못 보면 어떡하지? 제가 묵은방을 들어갔을 때 신발을 보고 울었어요.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었을까? 그랬는데 신발도 신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새 아이를 다 성장을 시키고 공부까지 다 잘하고 또 남편 또한 저를 격려와 치료를 해주던 제 남편도 함께 옆에 있다는 조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에서 20년의 인생을 또 살린다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을까를 한번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건강이겠죠. 지금 있는 봉사나 내가 마음 갖고 있는 사명감과 헌신감으로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조금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고요. 20년 동안 퇴직을 하고 뭘 할까? 30년 동안 뭘 할까? 저는 박사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하면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간절하게 남고 있습니다. 투병에 20년 동안 아마 제가 만성골성 백혈병을 앓지 않았다면 저를 지금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투병을 하면서도 항상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잘해서 이기자. 그리고 훌륭한 사람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다는 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누군가의 희망이 주고 조금이라도 기쁨이 줄 수 있고 해냈네 하는 그런 마음이 전파가 된다면 더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남은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심사평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 심사평은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유인실 심사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뭐 의견을 좀 나누고 난 다음에 심사평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풀려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 소통 상생을 위한 논산 이야기 대회 참 눈물도 나고 감동적으로 많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는 존재 혹은 뭐 서사적 존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도 사실은 이야기로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소통이자 그다음에 인류 역사를 이어온 힘이 바로 이야기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논산에서 이러한 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앞서가는 그런 저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상당히 상실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심사평에서 이제 보니까 뭐 이야기를 일단 논산 이야기, 소통 상생을 위한 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뭐 좋습니다. 다 참신하고 적절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좀 차별이 좀 된다면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힘에서 좀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내가 가까이 동네 사람들 모여놓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명색이 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이야기에도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설득력 있게, 어떻게 하면 감동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거미 실부하듯이 쭉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거기에는 감동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갈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 반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였더라? 전개 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아까 나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외워온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소통을 하려면은 먼저 서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좀 줘야 돼요.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것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극적인 서사를 만들어가면서 꿈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게 하는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어쨌든 또 이야기를 완결을 지어야 되잖아요. 제가 비록 7분 동안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그리고 들어줘서 감사하다라는까지 인사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더 뭔가 체계적으로 좀 갖추어진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논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7분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7분 안에 적절한 이야기인가 이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나열만 하게 되면 내가 장점을 쭉 나열만 하게 되면은 하나도 장점이 안 들어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전체적으로 너무 잘 나오셔서 애를 쓰셨고 저도 몇 번 눈시울을 좀 적셔가면서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더욱더 발전하는 그 이야기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인실 심사위원님께서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상 결과는 내일 논산문화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지하겠습니다. 상장은 이후에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요. 상금은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3회 논산 이야기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